찬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던 동짓날 밤이었다. 밖에서는 마지막 잎새마저 떨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거실에 옮기는 딸 민서의 그 한마디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방금 전까지 함께 마시던 대추차의 달큼한 온기가 혀끝에서 싸늘하게 식어갔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아이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흔을 갓 넘긴 내 딸, 사회적으로 성공한 의사 남편과 토끼 같은 아이를 둔 남들이 보기엔 모든 것을 다 가진 아이. 그 아이의 예쁜 입술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이니?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잠겨 있었다. 마치 깊은 물 속에서 간신히 끌어올린 소리처럼 희미했다. 민서는 내 시선을 피하며 거실 한쪽에 놓인행 구이한 오디오를 매만졌다. 사위인 김서방, 지훈이 얼마 전 큰맘 먹고 들여놓은 것이었다. 저 오디오가 이 집으로 들어오던 날, 나는 행여나 흠집이라도 날까 싶어 이삿짐 센터 직원들 뒤를 졸졸 따라다녔었다. 이 집의 모든 것이 그랬다. 소파의 가죽, 대리석 식탁, 반짝이는 주방의 조명까지 내 노후 자금과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간 이 집의 모든 물건들이었다. 아빠 기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민서는 내 말을 잘랐다. 늘 그런 식이었다. 자신이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화제로 돌리거나 아예 듣지 않는다는 듯 행동했다. 지훈 씨도 이제 병원에서 자리를 잡았고 하윤이도 내년이면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우리 식구만의 생활 방식이 필요할 때가 됐어요. 어머니도 이제 좀 편하게 지내셔야죠. 저희 눈치 보지 마시고요. 편하게, 눈치 보지 말고. 그 단어들이 귀에 박혔다. 지난 5년간 내가 이 집에서 단 하루라도 편하게 지낸 적이 있었던가. 새벽같이 일어나 사위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민서가 출근한 뒤에는 온 집안을 쓸고 닦았다. 하윤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 먹이고 저녁에는 온 식구가 모여 앉아 내가 만든 음식을 먹었다. 그것이 내 삶의 전부였다. 눈치를 보지 않은 적은 있었나. 지훈이 퇴근하고 돌아와 피곤한 기색으로 넥타이를 풀 때 나는 숨소리조차 조심했다. 그가 좋아하는 국의 간이 조금이라도 짜거나 싱거울까봐 몇 번이고 맛을 보며 노심초사했다. 그 모든 것이 눈치였다는 사실을 나는 왜 이제야 깨닫게 된 걸까? 나는 거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따금씩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저 불빛 너머 어딘가에 남편과 함께 살던 작은 아파트가 있었다. 햇볕이 잘 들던 낡은 집. 남편은 그 집의 작은 베란다에서 화초 가꾸는 것을 좋아했다. 선자야, 이 난초 좀 봐. 올해도 꽃을 피웠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는 목수였다.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아온 사람. 그의 손에는 늘 나무 향기가 배어 있었다. 그가 만들어준 튼튼한 식탁에서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민서의 재롱을 보며 웃었다. 이 집으로 이사 오던 날 민서는 남편이 만들어준 가구들을 전부 버려야 한다고 했다. 집안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고 나는 참아 버리지 못하고 그중 가장 작고 낡은 의자 하나만이라도 창고에 넣어달라고 사정했었다. 지금쯤 그 의자는 창고 깊숙한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홀로 웅크리고 있겠지. 마치 지금의 내 모습처럼. 어머니, 생각에 잠겨있던 나를 민서가 다시 불렀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내가 빨리 수긍하고 상황을 정리해주기를 바라는 기색이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 갑자기 아니에요. 지훈 씨랑 몇 달 전부터 상의했어요. 몇 달 전부터.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내가 하윤이의 하계회에 입고 갈 옷을 고르며 설레던 그 시간에 내가 온 식구의 겨울 김장을 담그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하던 그 순간에 내 딸과 사위는 나를 내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 씨가 요즘 많이 예민해요. 병원 일도 힘들고 집에 와서까지 신경 쓸 일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 저희 입맛이랑은 조금 안 맞아요. 짜고 맵고 입맛. 나는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지훈이 가장 좋아하던 것은 내가 끓인 김치찌개였다. 장모님,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두 그릇씩 밥을 비우던 사람이었다. 결혼 초 민서가 입덧으로 고생할 때 먹고 싶다는 음식이 없어 내가 해준 슴슴한 나물 반찬에 겨우 밥을 먹던 날들이 있었다.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그저 입맛에 맞지 않는 과거가 되어버렸다. 하윤이 교육 문제도 있고요. 저희는 저희만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나 살머니가 너무 오냐오냐 하면 아이 버릇만 나빠져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논리는 완벽했다. 성공한 의사 사위의 스트레스,
현대적인 입맛, 그리고 자녀 교육관, 그 모든 합리적인 이유 앞에 늙고 고집센 어머니의 존재는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일 뿐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앉아있을 기력이 없었다. 알겠다. 내 대답은 너무나 순순했다. 민서는 오히려 놀란 듯 나를 쳐다봤다. 아마 내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최소한 서운함을 토로할 것이라 예상했겠지. 하지만 내 안에서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슬픔 대신 서늘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일 아빠한테는 나 혼자 다녀오마? 매년 동짓날이면 나는 남편이 잠들어 있는 작은 공원 묘지를 찾았다. 민선의 가족과 함께였다. 하지만 내년의 동짓날, 아니, 바로 내일의 동짓날부터는 그럴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내 방으로 향했다. 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벽에 기대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방 안은 온통 남편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그가 생전에 쓰던 작은 책상, 그가 읽던 낡은 책들, 그리고 벽에 걸린 우리의 빛바랜 결혼사진. 사진 속에서 앳된 얼굴에 나는 수줍게 웃고 있었고 남편은 듬직한 미소로 그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어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았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사진 속 남편을 향해 나지막이 물었다. 그는 여전히 같은 미소로 나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주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낯선 침대에 누워 뒤척이는 기분이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하는 손님, 그것도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었다. 천장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들이 지난 5년간의 내 삶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듯 했다. 사위의 구두를 정성껏 닦던 내 모습, 손녀의 옷에 묻은 얼룩을 손빨래하던 내 모습, 명절이면 산더미 같은 전을 부치다 기름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리던 내 모습,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이 결국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과 아이 교육에 방해되는 존재라는 평가로 돌아왔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다. 우는 것은 지는 것이다. 나는 지고 싶지 않았다. 남편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새벽녘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쯤 나는 결심을 굳혔다. 이 집을 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냥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서 앗아간 것은 단순히 머물 곳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남편과의 추억이었고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되찾아야 했다. 조용히, 그러나 가장 아프고 확실한 방법으로. 동이 트자마자 나는 옷을 갈아입고 방을 나섰다. 거실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겠지. 나를 내보낼 계획을 성공시켰다는 안도감에 편안한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장 위에는 온 가족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놓여 있었다. 얼마 전 값비싼 스튜디오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에서도 나는 가장자리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언제든 잘려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처럼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 들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막막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기묘한 해방감마저 느껴졌다. 지난 5년간 나를 올가매던 무거운 족쇄가 풀려나는 기분. 나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남편이 잠든 곳으로 가는 첫 차를 타기 위해서였다. 오늘만큼은 그에게 할 말이 아주 많을 것 같았다. 당신의 딸이, 우리가 목숨처럼 아끼던 그 아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당신의 아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남편의 묘비 앞에 섰을 때 나는 밤새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비로소 풀리는 것을 느꼈다. 차가운 비석에 새겨진 박진우라는 이름 위로 희미한 겨울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다. 나는 코트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간 부드러운 헝겊을 꺼내 비석을 정성껏 닦았다. 밤사이 내린 서리가 그의 이름 위에 하얗게 앉아 있었다. 여보, 나왔어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덤덤하게 나왔다. 나는 비석 옆에 쭈그리고 앉아 남편에게 밤새 있었던 일들을 두서없이 털어놓았다. 민서가 나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했던 이야기, 사위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내가 그 집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억눌렀던 서름이 북받쳐 올랐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심장이 돌덩이처럼 단단해지는 기분이었다. 당신 딸 참 많이 변했지? 우리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닌 것 같아. 당신이 이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아니, 당신이 있었으면 민서가 저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을 거야. 당신은 언제나 우리 집의 기둥이었으니까. 한참을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묘비? 뒤편 작은 소나무 가지에 앉아있던 새 한 마리가 푸드덕거리며 날아갔다. 그래, 이제는 나 혼자서 기둥이 되어야 했다. 휘청거릴지언정 부러지지는 말아야 했다. 민서의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 대신 시내를 가로질러 우리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끝마쳤던 낡은 아파트로 향했다. 5년 전 민선의 집으로 이사하면서도 나는 차마 이 집을 팔지 못했다. 월세라도 받으면 생활에 보탬이 될 거라는 민서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나는 텅 빈 채로 이 집을 남겨두었다. 언젠가 돌아올 곳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 때문이었을까. 굳게 닫힌 현관문을 열자 익숙하지만 서먹한 공기가 나를 맞았다. 5년의 시간이 쌓인 먼지 냄새, 그리고 그보다 더 짙은 그리움의 냄새였다. 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가구들은 대부분 처분했지만 남편의 손길이 닿은 몇 가지는 남아 있었다. 그가 직접 짠 작은 책장, 삐걱거리는 낡은 흔들 의자, 그리고 안방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궤 하나. 그 궤는 남편이 혼수로 해온 것이었다. 질 좋은 오크 나무로 만들어져 세월이 흘러도 뒤틀림 하나 없이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남편은 이 궤를 보물처럼 아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빛바랜 앨범, 민서의 베넷 저고리, 그리고 그가 평생 모아온 낡은 연장들이 들어 있었다. 나는 궤 앞으로 다가가 뚜껑을 열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향이 훅 끼쳐왔다. 살아생전 남편의 몸에서 나던 바로 그 냄새였다. 앨범과 낡은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그러다 궤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낯선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두꺼운 하드커버에 가죽으로 덧댄 제법 튼튼해 보이는 노트였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호기심에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는 남편의 반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를 위한 기록.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다음 장을 넘겼다. 그것은 단순한 노트가 아니었다.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내 남편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담긴 회계장부였다. 첫 기록은 5년 전 민서가 결혼 후 처음으로 집을 사겠다고 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2019년 3월 12일 민선의 집 계약금 1억 5천만 원, 내 퇴직금과 선자의 예금을 합하여 그 아래에는 은행 이체 확인증이 반듯하게 붙어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페이지를 넘겼다. 기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2019년 5월 20일 인테리어 중도금 3천만 원. 주방을 유럽식으로 꾸미고 싶다는 민서의 소원을 위해 2019년 7월 2일 가전제품 구입비 2,500만 원. 사위 직장에 기죽지 않으려면 최고급으로 해야 한다기에 2020년 1월 15일부터 매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지원 월 280만 원.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내 기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훨씬 더 구체적인 명목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월 280만 원. 그 돈을 보내기 위해 나는 내 연금의 대부분을 쏟아부었고 남편의 보험금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살았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은 원래 그런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이 차가운 기록 앞에서 내 자기기만은 산산조각이 났다.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런데 노트를 계속 넘기다 보니 단순한 숫자 기록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페이지의 여백이나 뒷부분에는 남편의 사적인 생각들이 짧은 메모 형식으로 적혀 있었다. 민선의 셋집에 들렀다. 집이 크고 좋지만 어딘가 허전하다. 사람 사는 온기가 부족한 느낌이다. 나는 우리 민서가 넓은 집보다 따뜻한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어설픈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나무로 만든 작은 흔들 목마였다. 언젠가 하윤이에게 만들어줄 흔들 목마. 아이가 이 목마를 타고 거실을 누비며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때까지 내가 건강해야 할 텐데. 남편은 끝내 그 목마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나는 그의 앙상한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 그에게 이런 소원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노트를 가슴에 품고 소리내어 울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기록이 아니었다. 가족을 향한 한 남자의 사랑과 꿈, 그리고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깊은 우려가 담긴 유서였다. 지훈이는 좋은 사람이지만 성공에 대한 야망이 너무 크다. 민서가 그 곁에서 행복하려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물질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딸의 허영심과 사위의 야망을,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갈 위태로운 성의 미래를 그는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기록하며 언젠가 딸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던 것일지도 모른다. 한참을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슬픔이 있던 자리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것은 분노이기도 했고 사명감이기도 했다. 이 노트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남편의 유산이었고 그가 딸에게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진심이었다. 나는 노트를 다시 궤 안에 넣지 않았다. 대신 낡은 가방에 소중히 챙겨 넣었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가 굳게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차갑지만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와 묵은 먼지를 씻어내는 듯 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만 하고 있지는 않을게. 당신이 지키고 싶어 했던 것들, 이제 내가 지킬게요. 당신 딸이 우리 민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닫게 해줄게요.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알게 해줄 거예요. 나는 텅 빈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더 이상 과거의 공간이 아니었다.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나의 작전 본부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수많은 불빛 속에서 나는 더 이상 길 잃은 노인이 아니었다. 남편의 유산을 손에 쥔 단단한 갑옷을 입은 전사였다. 낡은 아파트는 나의 작전 본부였지만 동시에 거대한 슬픔의 저장고이기도 했다. 남편의 흔적이 짙게 밴 그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단단히 먹었던 마음이 약해지곤 했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목적지 없이 정처 없이 걸었다. 발길은 어느새 익숙한 동네 골목으로 향하고 있었다. 예전 아파트 근처 우리가 장을 보러 다니던 길, 민서의 손을 잡고 걸었던 그 길이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낡은 상점들은 화려한 프랜차이즈 가게로 바뀌었고 단골이던 떡볶이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낯선 풍경 속에서 길을 잃은 기분으로 서성이다. 골목 어귀에 새로 생긴 작은 카페 하나를 발견했다. 공간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따뜻한 조명과 아기자기한 화분들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카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딸랑 하는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향긋한 커피 향이 나를 맞았다. 젊은 여주인이 카운터 뒤에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나는 창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 시켰다. 그리고 가방에서 남편의 노트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이후 그 카페는 나의 도피처가 되었다. 나는 매일 오후 그곳을 찾아 같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때로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고 때로는 노트의 페이지를 하염없이 넘겼다. 남편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어보고 그가 그린 어설픈 그림들을 들여다보았다. 그 시간만큼은 민서의 차가운 목소리도 사위의 경멸, 어린 눈빛도 잊을 수 있었다. 카페 주인은 젊었지만 사려 깊었다. 그녀는 내게 먼저 말을 걸거나 귀찮게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커피를 가져다 주고 이따금씩 갓 구운 쿠키라며 작은 접시를 내밀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이 혜진이라는 것을 카운터에 놓인 작은 명패를 보고 알았다. 최혜진, 참 예쁜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노트와 함께 은행에서 떼온 거래 내역서를 보고 있었다. 깨알 같은 글씨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데 혜진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르신, 혹시 돋보기가 필요하세요? 제 것이라도 괜찮으시다면? 그녀는 카운터로 달려가 자신의 돋보기 안경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며 안경을 썼다. 세상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였다. 그 작은 친절이 얼어붙어 있던 내 마음의 한 구석을 녹이는 것 같았다. 늘 저 노트를 보시던데 아주 소중한 물건인가 봐요. 혜진 씨가 테이블을 닦으며 무심한 듯 물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았다. 죽은 남편이 남긴 거예요. 목수였어요. 평생 나무만 만지던 사람? 아, 그러시구나. 글씨체가 정말 반듯하고 예뻐요. 정성이 느껴져요. 그녀의 말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나는 남편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딸을 얼마나 아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딸네 집을 사주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지에 대해서도, 하지만 차마 딸에게 쫓겨났다는 말은 할 수 없었다.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른다. 내 이야기를 잠자코 듣던 혜진 씨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셨구나. 정말 대단하세요. 자식 위해 그렇게까지 하시는 부모님. 요즘엔 흔치 않은데 그녀의 담담한 위로에 눈물이 핑 돌았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나의 희생을 이 젊은 아가씨가 알아주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혜진 씨에게 조금씩 더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훌륭한 청자였다. 내 말을 자르거나 판단하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사건이 터진 것은 며칠 뒤였다.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스산했던 나는 나도 모르게 혜진 씨에게 남편의 노트에 적힌 금액들과 딸 내외의 이야기를 거의 다 털어놓고 말았다. 나를 내쫓으려 한다는 사실까지도. 내 이야기가 끝나자 혜진 씨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내오더니 내 손을 가만히 잡았다. 어르신, 제가 주제 넘은 말을 하는 걸지도 모르지만 이건 그냥 넘어가실 일이 아니에요. 나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다 늙은 노인네가. 그때 혜진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침묵이 항상 금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어르신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에요. 이건 그냥 슬픈 기억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물이라고요. 그녀는 남편의 노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대로 가만히 계시면 따님은 평생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를 거예요. 어르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중에는 고마워하지도 않을 거고요. 이건 따님을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문제예요. 그녀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나는 늘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 배우며 살아왔다. 하지만 혜진 씨의 말은 달랐다. 그것은 새로운 세대의 언어였고 내가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였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혜진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일단 이 노트 전부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해서 사본을 만들어 둬야 해요. 원본을 잃어버리거나 누가 훼손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가게에 스캐너가 있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 가장 사적인 이야기를, 아픈 가족사를 이렇게까지 드러내도 되는 걸까? 하지만 혜진 씨의 맑고 단단한 눈빛을 보자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카페 영업이 끝난 후 우리는 가게 안쪽 작은 사무실에 마주 앉았다. 혜진 씨는 익숙한 솜씨로 스캐너를 켜고 남편의 노트를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스캔하기 시작했다. 윙 하는 기계 소리가 조용한 카페 안에 울려 퍼졌다. 스크린 위로 남편의 글씨와 그림이 디지털 파일로 차곡차곡 쌓여갔다. 먼지 쌓인 과거의 기록이 21세기의 날카로운 무기로 변모하는 순간이었다.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혜진 씨는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여기에 전부 저장해 뒀어요.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언제든 여기로 오세요. 제가 같이 고민해 드릴게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그날 밤 나는 낡은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코트 주머니 속 작은 USB가 든든한 아군처럼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손녀 하윤이의 6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민선의 집으로 이사 온 후 나는 해마다 딸에게 돈을 붙여주는 것으로 손녀의 생일을 축하했다. 이 돈으로 하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예쁜 옷 사주렴. 그러면 민선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하윤이가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사진을 보내주곤 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대리 만족을 느껴야 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선물을 주고 싶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의 손을 빌려 만든 선물을 주고 싶었다. 남편의 노트에는 그가 언젠가 하윤이에게 만들어주고 싶어 했던 흔들목마의 스케치가 남아 있었다. 서툰 솜씨로 그렸지만 손녀를 향한 그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그림이었다. 나는 그 마지막 소원을 내 손으로 이뤄주고 싶었다. 나는 수소문 끝에 동네에서 오랫동안 목공소를 운영해 온 한 노인을 찾아갔다. 톱밥과 나무 향이 가득한 그의 작업실은 남편의 작은 공방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그에게 남편의 노트를 보여주며 흔들 목마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물었다. 노인은 남편의 스케치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솜씨는 서툴지만 정성이 대단한 양반이었나? 보구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이 그림 한 장에 다 담겨 있네. 맡겨만 주시오. 이 그림 속 마음까지 고스란히 담아서 만들어줄 테니.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제작비는 내 얄팍한 지갑 사정에는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다. 이것은 단순히 손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었다. 남편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었고 그들의 메마른 집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으려는 나의 마지막 노력이었다.
약속한 날짜에 맞춰 완성된 흔들 목마를 찾으러 갔을 때 나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매끄럽게 다듬어진 나무의 감촉, 은은하게 퍼지는 편백나무 향기, 그리고 금방이라도 달릴 것처럼 생동감 넘치는 모습까지 남편의 스케치보다 훨씬 더 근사한 작품이었다. 나는 정성껏 포장된 흔들 목마를 조심스럽게 옮기며 민서의 집으로 향했다. 하윤이가 이 선물을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민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서는 작은 생일 파티가 한창이었다. 민서와 지훈, 그리고 하윤이의 유치원 친구 몇몇이 모여 있었다. 내가 커다란 선물을 들고 나타나자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내게로 쏠렸다. 할머니다. 하윤이가 가장 먼저 나를 발견하고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선물을 내밀었다. 우리 강아지, 생일 축하한다. 할머니가 주는 선물이야. 하윤이는 눈을 반짝이며 포장을 풀기 시작했다. 이윽고 모습을 드러낸 흔들 목마를 보자 아이는 와 하는 탄성을 질렀다. 다른 아이들도 신기한 듯 주위로 몰려들었다. 하윤이가 막 목마에 올라타려고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머님, 이게 뭡니까?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의 들뜬 분위기를 갈랐다. 사위 지훈이었다.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마치 흉측한 벌레라도 보는 듯한 눈으로 흔들 목마를 노려보고 있었다. 하윤이 생일 선물이다. 예쁘지?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집안 분위기랑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촌스러운 걸 어디에 두라고 가져오셨어요? 공간만 차지하고. 촌스럽다. 공간만 차지한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즐거워하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나는 도움을 구하는 눈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제발, 이번만은 내 편이 되어주렴. 내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 담긴 선물이란다. 하지만 내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민서는 난처한 표정으로 지훈의 눈치를 보더니 내게로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다. 엄마, 왜 쓸데없는데 돈을 써? 그냥 하윤이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이나 사주시지? 이건 그냥 집만 될 뿐이야. 엄마 마음은 고맙지만 이런 건 좀 곤란해. 쓸데없는 것, 내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남편의 사랑과 나의 마지막 희망이 한순간에 부피만 큰 쓰레기로 전락했다. 하윤이는 어른들의 험악한 분위기에 겁을 먹었는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서서 방금 전까지 나의 희망이었던, 그러나 이제는 나의 절망이 되어버린 흔들 목마를 내려다보았다. 아름답고 정성스럽고 그리고 이제는 지독히도 외로워 보이는 목마였다. 나는 몸을 돌렸다. 아이들의 웅성거림과 하윤이의 울음소리를 등 뒤로 한 채 낑낑거리며 흔들 목마를 다시 현관 밖으로 끌어냈다.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서 나는 거대하고 무거운 실패작을 끌어안았다.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내 모습이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남편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나의 계획은 이토록 허무하게 실패로 끝났다. 그들은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아니, 그들은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길은 유난히 멀고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 아래 흔들 목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나는 그 거추장스러운 선물을 길 한쪽에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제 저것을 어찌해야 하나? 버려야 하나? 아니면 다시 그 목공소 노인에게 돌려줘야 하나? 결국 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시 무거운 목마를 끌고 나의 낡은 아파트로 향했다. 그날 밤 나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노인 흔들 목마 옆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지새웠다. 목마는 말이 없었고 나도 말이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며 길고 긴 밤을 함께 견뎠다.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린 밤이었다. 흔들 목마 사건 이후 민서의 집은 거대한 얼음 동굴이 되었다.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으며 모든 소리는 날카로운 파편처럼 허공에 흩어졌다. 사위 지우는 더 이상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없는 사람인 양 행동했다. 내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그는 보란 듯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내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결코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집에서 나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민서는 나를 향한 원망을 거두지 않았다. 그녀는 하윤이의 생일 파티를 망친 것이 전적으로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녀의 눈빛은 엄마만 아니었으면 모든 게 완벽했는데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와의 대화를 완전히 끊었다. 내가 무언가 말을 걸면 그녀는 못 들은 척하거나 네 혹은 아니요 라는 단답형으로 대화를 종결시켰다. 지훈의 압박은 더욱 교묘해졌다. 그는 더 이상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대신 민서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여보,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조용한 생활이 필요해. 병원 동료들 집에 가보면은 다들 얼마나 깔끔하고 미니멀하게 사는지 몰라. 군더더기 없이 그게 요즘 트렌드야. 하윤이도 이제 자기 방에서 혼자 자는 연습을 해야지. 언제까지 할머니랑 같이 잘 거야. 독립심을 키워줘야지. 그의 모든 말은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 집에서 나는 군더더기였고 하윤이의 독립심을 저해하는 장애물이었다. 그는 스스로 떠나도록 나를 질식시키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지만 나는 꿋꿋이 버텼다. 적어도 남편의 기일은 이 집에서 치르고 싶었다. 당신이 피땀 흘려 마련해준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밥상을 차려주고 싶었다. 남편의 기일을 이틀 앞둔 밤이었다. 나는 제사에 쓸 나무를 다듬기 위해 늦게까지 부엌에 있었다. 거실에 불은 꺼져 있었고 식구들은 모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였다. 고요한 정막 속에서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민서와 지훈이었다. 제사만 끝나고 바로 말씀드리자. 더 이상은 나도 힘들어. 지훈의 목소리였다. 나는 순간 동작을 멈췄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내가 알아봤는데 강남에 있는 실버 캐슬이라는 곳이 제일 낫겠어.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 우리 병원 원장님 어머님도 거기 계신다더라고. 비싸긴 하지만 우리 체면도 있고 하니 아무데나 보낼 순 없잖아. 실버 캐슬 그 이름이 마치 독침처럼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요양원이었다.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약간의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그래도 엄마가 순순히 가려고 하실까? 설득해야지.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을 위한 거라고. 이게 효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려. 제 친구분들도 많이 사귀고 전문적인 보살핌도 받고 얼마나 좋으냐고. 선물처럼 포장해서 드려야지. 만약 저항하시면 그때는 단호해져야지. 우리를 위해서, 하윤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선물, 효도, 그 단어들이 나를 비웃는 듯했다.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밤의 고요를 깼다. 안방의 대화 소리가 뚝 그쳤다. 나는 황급히 식칼을 집어들고 내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왔다. 문을 잠그고 나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들은 내 남편의 제사를 마지막으로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죽은 자에 대한 마지막 의무를 다한 후 헌신짝처럼 나를 내다버릴 계획이었다. 그것도 효도와 선물이라는 위선적인 이름으로 내 평생의 헌신에 대한 보답이 고작 비싼 요양원이라니 분노보다 더 큰 절망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날 밤 찻잔 속의 폭풍이 내 안에서 휘몰아쳤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이대로 끌려나갈 수는 없었다. 나는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동이 트자마자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곧장 혜진 씨의 카페로 향했다. 카페 문을 열기도 전에 나를 발견한 혜진 씨는 내 헬쑥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그녀 앞에 앉아 지난밤에 엿들은 대화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혜진 씨는 분노에 찬 얼굴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건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어르신, 이건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녀의 눈빛은 나보다 더 단호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혜진 씨는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빠르게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회 문제, 특히 노인 학대나 가족 분쟁에 대해 깊이 있는 기사를 쓰는 것으로 유명한 한 기자를 찾아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기자였다. 그는 공정하고 끈질긴 취재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 이분에게 연락해보죠. 어르신의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분 같아요. 우리는 카페 안쪽 작은 사무실에 다시 마주 앉았다. 그리고 함께 김민준 기자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나는 혜진 씨의 도움을 받아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만을 담담하게 써 내려갔다. 남편의 노트에 담긴 기록들, 흔들 목마 사건, 그리고 요양원 계획까지 분노에 찬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어머니의 상처받은 삶에 대한 조용한 증언이었다. 이메일의 마지막에 나는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 딸이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의 기억이 저를 버리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혜진 씨는 내가 쓴 글을 읽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남편의 노트와 관련된 파일들을 이메일에 첨부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보내기 버튼 위에 올려놓고 나를 바라보았다. 마지막 결정은 나의 몫이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킬릭. 마우스를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것은 나의 조용한 전쟁에서 발사된 첫 번째 포탄 소리였다. 승리감은 없었다. 다만 이 길의 끝까지 가야 한다는 비장하고 서늘한 결심만이 심장을 가득 채웠다.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다. 김민준 기자는 이메일을 보낸 다음 날 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그는 내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직접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혜진 씨의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김 기자는 생각보다 젊고 눈빛이 진지한 사람이었다. 그는 남편의 노트를 꼼꼼히 살피고 내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경청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어머님, 이건 단순히 기사 한 편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효과를 얻으려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터뜨려야 합니다. 그는 내게 때를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남편의 기일이 조용히 지나갔다. 나는 그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제사상을 정성껏 차렸다. 민서와 지우는 의무를 다하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절을 올렸다.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집안에 경사가 생겼다. 지훈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에서 심장내과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이었다. 40 초반의 나이에 이루어낸 쾌거였다. 지훈과 민서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기쁨을 만끽하고 지훈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집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다. 병원장과 주요 동료들, 그리고 병원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들을 모두 초대하는 사교계 데뷔 무대나 다름없는 파티였다. 집안은 파티 준비로 분주했다. 최고급 케이터링 업체가 동원되었고 값비싼 와인들이 상자째 배달되었다. 민서는 파티 내내 입을 드레스를 고르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 분주함 속에서 나는 여전히 유령 같은 존재였다. 그들은 내게 파티 준비를 돕도록 허락했다. 비싼 그릇들을 조심스럽게 닦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는 마지막 봉사였다. 그들은 몰랐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화려한 무대를 위해 바닥을 닦으면서 동시에 그 무대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혜진 씨의 도움으로 나는 조용한 방역을 준비했다. 우리는 남편 노트의 주요 페이지들을 깔끔하게 복사했다. 돈의 기록이 담긴 장부, 흔들 목마 스케치, 그리고 딸을 걱정하는 그의 글귀까지 거기에 더해 내가 김민준 기자에게 보냈던 이메일의 사본과 거절당한 흔들 목마의 사진까지 첨부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고급스러운 봉투에 하나씩 담아 12개의 자료집을 만들었다. 혜진 씨는 만약을 위해 변호사 한 명을 소개해 주었다. 그는 내 이야기에 공감하며 오늘의 등장을 위해 기꺼이 동행해 주기로 했다. 파티 당일, 나는 남편이 아주 오래전 내게 처음으로 사주었던 고운 한복을 꺼내 입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품위가 느껴지는 옷이었다. 그것은 나의 갑옷이었다. 저녁 8시. 파티는 절정에 달해 있었다. 거실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반짝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했다. 민서와 지우는 완벽한 호스트가 되어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침내 병원장이 와인잔을 높이 들고 지훈을 위한 축사를 시작했다. 김지훈 과장의 뛰어난 실력과 훌륭한 인품은 우리 병원의 자랑입니다. 그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축사가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거실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다. 요란한 등장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란스럽던 공간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로 향했다. 민서와 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불쾌함, 그리고 희미한 공포가 어리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나와 함께 온 박성철 변호사였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지훈 과장님, 그리고 이민서 여사님, 저는 박선자 어머님의 법률 대리인 박성철 변호사입니다. 법률 대리인이라는 말에 장내는 더욱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이것이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님을 모두가 직감했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나의 목표는 단 하나, 병원장과 주요 인사들이 앉아있는 중앙 테이블이었다. 나는 그들 앞에 멈춰서서 허리를 깊이 숙였다. 병원장님, 그리고
귀한 손님 여러분, 제 사위의 승진을 축하하는 이 좋은 날,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합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하지만 제 사위가 지금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졌는지 여러분께서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것은 제가 제 사위와 딸에게 주는 작은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그들의 계획에 대한 나의 서늘한 대답이었다. 나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 중 하나를 병원장 앞에 공손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른 봉투들을 테이블 위 귀빈들 앞에 하나씩 하나씩 놓기 시작했다. 박 변호사는 조용히 다른 테이블로 다가가 나머지 자료들을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들의 표정은 급격하게 변해갔다. 놀라움, 불신, 그리고 이내 경악과 혐오감, 거실을 가득 채웠던 것은 오직 종이 넘어가는 소리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내 임무는 끝났다. 이제 판단은 그들의 몫이었다. 마침내 병원장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온화했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어떤 질문도, 어떤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다만 얼음처럼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화려한 파티의 크리스털 조명이 이제는 마치 차가운 신문실의 조명처럼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내 딸과 사위의 얼굴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다. 파티장의 시간은 얼어붙은 듯 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나와 내 딸, 그리고 사위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호기심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조롱, 그리고 약간의 동정심만이 섞여 있을 뿐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병원장이었다.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지훈에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경멸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그를 한번 쳐다본 후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그의 퇴장은 신호탄과도 같았다.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훈과 민서의 눈을 피하며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조심스럽게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다. 몇 분 전까지 웃음과 찬사로 가득했던 화려한 파티는 순식간에 썰물처럼 텅 비어버렸다. 남은 것은 먹다만 음식과 거의 그대로인 와인잔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수치심의 잔해들 뿐이었다. 마지막 손님의 발소리가 현관 밖으로 사라지자마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른 지훈이 민서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그의 분노는 자기 자신이나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책임은 그의 통제권 밖에 있었던 아내의 어머니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민서에게로 향했다. 당신 어머니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이게 무슨 꼴이야. 내 인생, 내 평판 전부 망했어. 당신이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는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평소에 냉철하고 이성적인 의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자신의 공든탑이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늘 남편 앞에서 주눅 들어 있던 민서가 처음으로 그에게 대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방역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로지 산산조각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발악이었다. 내 탓이라고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이 집 사고 당신 병원 개원할 때 도와준 건 다 잊었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촌스럽다고 짐이라고 구박한 건 누구였는데 당신 체면 때문에 우리 엄마 요양원에 보내려던 건 누구였냐고. 그들의 싸움은 본물 터지듯 격렬해졌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욕설이 오갔다. 그동안 서로에게 쌓여있던 불만과 경멸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지우는 민서의 가족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짐 덩어리였다고 소리쳤다. 민서는 지훈이 자신의 배경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어머니가 가진 돈과 헌신만을 보고 결혼한 속물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들의 추악한 싸움은 그들 관계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들 사이에는 사랑이 없었다. 오직 계산과 거래, 그리고 허영심만이 존재했을 뿐이었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내가 촉발시킨 파괴의 현장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승리감 같은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것이 내 딸이다. 내가 낳고 기른 내 자식, 저렇게 망가져버린 괴물을 만든 것은 어쩌면 오랫동안
딸의 물질주의를 묵인하고 지원해온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아려왔다.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걸까? 싸움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극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한 지훈이 옆에 있던 와인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값비싼 크리스털 잔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 파열음은 마치 그들의 결혼 생활이 끝장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끝이야.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랑 싹 다 끝이라고. 지우는 마지막 말을 내뱉고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다. 홀로 남은 민서는 파티의 잔해 속 소파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망가진 인생이 서러워 흘리는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퉁퉁 부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에는 원망과 증오가 가득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더 이상 해줄 말이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폐허가 된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흐느끼는 내 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텅 빈 공허함 외에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 집을 향해 내가 내 인생을 바쳐지었던 그 모래성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고했다.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섰다. 찰칵하고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모든 것의 끝을 알리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렸다.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오며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지독히도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나의 조용한 전쟁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회적 평판이 전부였던 지훈에게 파티에서의 공개적인 망신은 치명타였다. 병원 내에서의 입지가 위태로워진 그는 박 변호사가 제시한 합의안에 순순히 응했다. 그들의 크리스털 캐슬은 급매물로 팔려나갔고 그 돈으로 그들은 내게 빌려갔던 모든 돈을 갚았다. 그 직후 두 사람은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텅 빈 허무함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나는 다시 나의 낡은 아파트로 돌아와 살았다. 처음에는 혼자라는 사실이 버거웠지만 혜진 씨가 자주 들러 말벗이 되어 주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다. 나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민서가 서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파티에서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수수하고 낡은 옷차림에 헬쑥해진 얼굴. 내 딸은 그 몇 달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아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아이의 등을 쓸어주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다. 울음을 그친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 나 모든 걸 잃었어. 남편도, 집도, 친구도 다 잃었어. 엄마, 그것은 뉘우침의 고백이자 처량한 하소연이었다. 나는 민서를 일으켜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민서야, 나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하지만 용서가 모든 것을 예전으로 되돌린다는 뜻은 아니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남편의 노트를 꺼내왔다. 그리고 그것을 민서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네 아버지의 유산이다. 이제 내 것이야. 아빠가 이 노트에 담았던 것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네가 언젠가는 깨닫길 바란다. 이제부터 네 인생은 네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민서는 노트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고 다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이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기를 나는 속으로 기도했다. 민서가 돌아간 후 나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되찾은 돈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 돈을 그냥 쥐고 늙어간다면 내 남은 인생은 복수의 기억에 갇혀버릴 것 같았다. 나는 남편의 유산을 그의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되살리고 싶었다. 나는 혜진 씨에게 내 계획을 이야기했다. 남편의 이름으로 작은 목공방을 열고 싶다고, 기술을 배우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무료로 나무 만지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내 이야기를 들은 혜진 씨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우리는 함께 발품을 팔아 햇볕이 잘 드는 작은 상가 하나를 얻었다. 그리고 몇 달에 걸쳐 그곳을 아늑한 공방으로 꾸몄다. 공방의 이름은 진우공방 새벽기라고 지었다. 남편의 이름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공방의 문을 여는 날이 밝았다.
봄 기운이 완연한 아침, 나는 새로 연 공방에 창가에 서 있었다. 공방 안은 상쾌한 나무 향기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첫 수강생이 될 젊은이 몇몇이 서툰 솜씨로 대패질을 하며 웃고 있었다. 혜진 씨도 앞치마를 두르고 그들 곁에서 환하게 웃으며 이를 돕고 있었다. 공방 한쪽 구석에는 그날의 상처 같았던 흔들 목마가 이제는 자랑스러운 상징처럼 놓여 있었다. 아이들이 언제든 와서 탈 수 있도록 나는 창가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손에 온기 없는 오크나무 조각 하나를 쥐었다.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나무, 그의 손길처럼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운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아내, 민서의 어머니, 혹은 상처받은 피해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한 남자의 아름다운 유산을 지키는 사람이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나눠주는 선생이며 내 인생의 새로운 아침을 여는 주인이었다. 남편은 가고 없지만 그의 사랑은 이 나무 향기 속에, 저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속에, 그리고 나의 내일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나의 아침이 비로소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다.